잃어버린 세계를 찾아서 19, 5일 공개합니다. 멕시코 수중 동굴에서 발견된 모모. 멕시코 수중 동굴에서 13,000년 전 유해 발견. 멕시코 유카탄 반도 수중 동굴 6월 9구 이상 발견. 2007년 아메리카 대륙의 원주민이 과연 어디서 왔느냐는 의문의 단서를 제공해준 13,000년 전 소녀 나이아 유고를 비롯해서요. 최근 15년간 약 10,000년 전에 멕시코에 거주한 원주민들의 유골이 발견됐다는 소식이 연이어 전해졌습니다. 10,000년 전 유골? 아니 난 그 10,000년 전이라는 것도 신기하고 수중동굴이라는 게 너무 신기한데 어떻게 거기서 인류의 뼈가 발견이 돼요? 그런데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유골을 연구 분석하던 전문가들을 의아하게 만든 한 가지가 있었으니 이 좁은 동굴에 대체 왜 들어간 거지? 그런데 말입니다. 지난해 드디어 이 수수께끼를 풀어줄 단서가 발견됐다고 전해졌습니다. 오, 그럼 이제 그들이 사망한 원인도 나올 수 있겠고. 그렇죠. 그죠? 그들이 살아갔던 세상의 문명도 혹은 짐작해 볼 수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지난해 7월 멕시코와 미국, 캐나다 연구팀이 유카탄 반도 수중 동굴에서 발견한 무언가. 이건 광산을 채굴한 도구 같은데? 무려 12,000년 전 광산의 흔적이었습니다. 광산? 선사시대에 광산 채굴에서 뭐해? 자, 그럼 이곳에 살았던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대체 만여 년 전 이 광산에서 무엇을 채굴했느냐? 바로 붉은 빛을 띠는 광물, 대자석이었습니다. 대자석. 야, 근데 저 대자석은 또 뭐에다 쓸 수 있을까요? 정말 염료 아니면 정말 생각이 안 나네요. 현재 대자석은 자외선 차단제, 방충제 등의 염료로 사용되는데요. 당시에는 이 대자석으로 벽화를 그리는데 사용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신기한 건요. 아메리카 원주민들 역시 대자석을 이용해 동굴 벽화를 그리거나 몸치장을 하는데 사용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대박이다. 아니 옛날에 인도하고 우리나라 언어 놀이가 비슷하다고 그랬잖아요. 뭐 인도에서 쓰는 말 중에 우리 말도 있다고 그랬고 그것처럼 하나의 문명이 전 세계로 이렇게 퍼졌다는 증거가 아닐까. 네. 잃어버린 세계를 찾아서 19, 4위 공개합니다. 연못 아래 잠든 2000년의 비밀. 중국 저장성의 작은 마을 롱유. 이 마을에는 바닥 없는 연못이 있다라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거대한 수수께끼를 품은 2000년 전 연못의 비밀을 지금부터 소개해드립니다. 1992년 이 마을의 주민들은 바닥 없는 연못의 실체가 몹시 궁금했던지 연못 탐험을 시작했습니다. 17일에 걸쳐 연못의 물을 다 빼낸 마을 주민들은 무언가를 발견하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혹시 그 지하 세계로 내려가는 터널을 발견했나요? 오, 여기다 돌을 던져봤더니 총소리가 났나요? 아니면 거기서 3m짜리 아니 거인이 풍경 나왔나요? 못한 거인이 나온 거 아니에요? 연못 아래에서 발견된 것은 거대한 수중 동굴이었습니다. 진짜? 높이 20에서 40m, 1000에서 3000 제곱미터 규모로 총 24개가 발견이 되며 진짜 크다. 놀라움을 자아냈습니다. 자, 2000년 전 만들어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동굴들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동굴이 아닌 사람이 오로지 끈을 이용해서 만들어낸 인공 동굴이라는 점입니다. 이야. 그리고 이 룽유 동굴 안에는 정교한 조각뿐 아니라 교량과 계단, 기둥까지 발견됐지만 신기하게도 이 모든 작업에 불을 사용한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니 근데 저 정도면 진짜 누가 만들어 놓고 그거를 일부러 물 안에다가 묻었다라고 말하는 게 더 믿길 정도예요. 아니, 그러기에는 부피가 너무 커요. 근데 규모가 너무 크잖아. 한 개도 거의 아니고 도시인데? 24개 동굴을 그냥 끌로 이렇게 이걸로 만들었다는 게. 아니, 요즘 기술로 저걸 저렇게 파내려가도 되게 어려운 일일 것 같은데요? 이곳을 조사한 고고학자들은 동굴에 햇빛이 드는 시간 동안에만 작업했을 거라고 추측. 하지만 왜 굳이 전기도 장비도 없던 당시의 기술력으로 힘들게 수중의 대규모의 동굴을 만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오랜 세월 잘 보존될 수 있었는지 무수한 의문만 생기게 됩니다. 롱유 동굴은 왕가의 무덤이었을 겁니다. 아닙니다. 채석장이나 저장고였을 겁니다. 자, 하지만 왕실의 무덤이라면 있을 법한 유물들이나 매장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그리고 돌이나 얼음을 채석했다면 어떻게 수중까지 돌과 얼음을 운반할 수가 있었겠냐는 것이죠. 그 어떤 역사서에도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서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아, 이거 정말 신기하다. 정말 저게 만약에 물속에 있고 저 안에서 저걸 조각해냈다면 거기서 나온 돌을 어떻게 가지고 올라오냐고. 아니 그게 어떻게 저 물 안에서 저걸 그것도 너무 어려워. 잠수 뭐 스쿠버 장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1분이나 잠수하면 다행인데. 만약에 안 되고. 국가적인 어떤 권력이 주도해서 저걸 만들었다면 기록이 거의 있어요. 진시황릉 수준의 공사인데 그러면 기록이 기록이 있겠죠. 잃어버린 세계를 찾아서 쉽고 3일 공개합니다. 한! 자, 이제 두 개 하나죠. 한! 2대1 혹은 1대1. 하하, 기회가 남아 있구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자 세계 7대 불가사의로 불리는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12세기에 건립된 이후 크메르 제국, 앙코르 문명의 번영을 상징했지만 그 옛날 도대체 어떤 기술력으로 이 앙코르와트를 세웠는지, 크메르인들은 어디에서 살았으며 또 어떻게 살았는지, 그들이 살았던 도시의 흔적은 지금까지도 밝혀야 할 숙제입니다. 진짜 신비한 곳이야, 저는. 그 규모와 수준 정말 대단하잖아요. 자, 그런데 2012년 호주 고고학 연구팀은 여의도 면적의 655배에 해당하는 총 1900제곱킬로미터의 면적을 레이저 스캐닝을 통해 조사한 결과 약 1000년 전 중세 도시를 발견했고요. 이 도시들은 679제곱킬로미터에 해당하는 캄보디아에서도 프놈펜의 규모에 필적할 것으로 추정. 어허. 그리고 학계에서는 동남아시아 역사를 뒤집을 새로운 발견이라며 들뜬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 이유. 이 전설로 존재했던 크메르 제국의 잃어버린 도시를 찾았습니다. 고고학자들에 따르면 이 도시가 바로 역사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고대 비문으로 전해지던 전설의 도시. 서기 8세기에서 9세기 사이에 세워졌다고 알려진 곳. 앙코르 이전보다 앞서 세워진 크메르 제국의 최초의 수도. 마헨드라 파르바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크메르 제국의 앙코르보다 앞선 대도시가 있었다는 거네요. 그렇죠. 이 연구팀은 이곳에서 왕궁과 피라미드 형태의 사원, 연못 등을 발견했는데요. 오. 뿐만 아니라 크메르 제국의 힘의 원천이자 상징인 물을 이용하는 수력 시스템이 대규모로 발견. 우와. 수로들이 앙코르와트로 연결돼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두고 연구팀은 수로들이 비록 원활하게 작동되진 않았지만 앙코르 문명이 만든 인공 호수의 근간이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려 1000년도 전에 세워진 도시지만 구조물들이 규칙적인 너비의 격자무늬 배열로 정교하게 세워진 도시임이 밝혀졌는데요. 즉 이는 과거 크메르인들이 계획적으로 세운 도시라는 증거인 셈이죠. 그리고 이 같은 발견은 미지의 문명이었던 크메르 제국이 그간 학자들의 예상보다 더 오래전부터 발달한 기술을 갖고 있었다는 점, 제국의 번영과 그 규모가 방대했다는 것을 뒷받침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 어디에서든 물을 다스리는 건 권력의 상징이라 크메르 제국이 그 정도의 권력을 유지하거나 네. 혹은 증명할 수 있는 정도의 힘이 있었다는 얘기네요. 그 여러 가지 것들이 인프라가 없었을 텐데 수로와 앙코르 같은 사원들을 다 만든 거죠. 대단하죠. 이 연구를 통해 조금 이런 의문들이 밝혀졌으면 좋겠네요. 잃어버린 세계를 찾아서 싶고, 자, 1위 후보 하나씩 남았죠? 헤드라인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잃어버린 세계를 찾아서 싶고 저 한 기자의 1위 후보 공개합니다. 우리가 배운 인류 최초의 문명은 기원전 3500년경 시작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전 세계인이 다 알고 있는 역사를 바꿔 모든 걸 다 바꿔 이 형 좀 바꿔. 모두 뒤집어버리는 충격적인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무려 기원전 7500년경에 탄생한 것으로 추측되는 신문명이 발견된 겁니다. 황하 외웠잖아요.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그다음에 겐지스 뭐 이런 식으로 우리는 배웠는데, 와, 발견이 여태 왜 안 된 거야? 어디에 있었기? 어쩌면 인류 역사를 새로 쓸지도 모르는 신문명은 인도 구자라트주에 위치한 캔베이만의 해저에서 발견됐습니다. 인도구나, 인도. 바다 아래에 있었어? 2001년 인도 국립해양기술원이 해양 오염도 측정을 위해 음파 탐지기로 해저 촬영을 하던 중 바닷속에 뭔가 직사각형의 구조물이 보이는데요? 고대 도시의 터로 추정되는 다양한 크기의 직사각형 구조물 수십 개를 발견했는데요. 와, 저거는 사람이 만든 거네.
당시 인도 해양 고고학의 최고 권위자인 라오 박사와 전문 다이버들이 투입돼 조사한 결과 댐으로 추정되는 건축물과 전쟁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전망대, 에이. 곡물 창고, 공중 목욕탕이 있었고요. 심지어 주거지로 추정되는 곳에는 지금의 하수도 시설과 매우 흡사한 통로와 도로의 흔적도 발견됐습니다. 세계 곳곳의 바다에서 해저 도시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죠? 그중에 이 인도의 해저 도시가 인류 최초의 문명이라는 증거 있습니까? 아니 억지를 부리지 말자고요 우리가 증거 앞에서. 이 당시 조사팀은 이 해저 도시에서 발견한 도자기, 조각상, 난로 재료 등 약 2,000점의 유물을 인양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작은 나무 화석이 발견됐고요. 이 나무 화석에 대한 탄소 연대 측정을 한 결과 밝혀진 충격 사실. 이 나무 화석의 연대는 기원전 7,545년에서 7,490년 사이의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놀랍게도 나무 화석의 탄소 연대에 따르면 이 해저 도시의 문명이 인류의 4대 문명보다 앞선 무려 기원전 7,500년경에 시작됐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그 나무 화석이라고 하는 게 저 해저 도시의 유적이 맞을까요? 이게 흘러 들어가지고 이렇게 들어간 거 아닐까요? 안타깝게도 이 나무 화석의 용도는 밝혀지지 않은 상태로요. 그렇지. 나무 화석과 이 해저 도시의 연관성은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인도 캔베이만에서 발견된 해저 도시. 과연 그 도시는 인류 최초의 문명 도시였던 걸까요? 신비한 황금의 도시, 마추픽추의 나라, 잉카 제국. 13세기경 건국 초기엔 페루 근교를 지배하다가 15세기 말에는 서부 남미 일대를 장악, 거대 왕국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현재 잉카 문명에 수많은 유적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문명 자체가 미스터리 그 자체란 사실이죠. 그래서 지금 저와 함께 세계 7대 불가사의 잉카 문명의 비밀을 파헤치러 대탐험을 떠나보겠습니다. 전설로만 전해지던 잉카 제국이 본격적으로 그 실체를 드러낸 것은 1911년 미국의 고고학자인 하이럼 빙언에 의해서 페루에서 고대 도시인 마추픽추가 발견된 것이었습니다. 몇백 년의 세월에도 불구하고 면도칼 하나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이 맞닿아 있는 돌들. 마추픽추의 건설 시기가 1450년경으로 추측이 되는데요. 그 당시 이렇게 정교한 건축술이 있었다는 게 충격 그 자체, 미스터리였습니다. 그냥 어떻게 저 위로 저걸 가져가냐고. 그리고 평지에다가 저걸 다 쌓아서 뭘 지었다고 해도 놀라운 거긴 해요. 근데 저 2,400m 뭐 정말 높은 산이잖아요. 말이 안 되죠. 오죽하면 외계인 소리 나오겠습니까? 의문은 이뿐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과거 잉카인들이 어떻게 농사를 지었을 거라 생각하시나요? 농사도 뭔가 최첨단인가요? 여기도 뭐 최첨단 뭐 농기계 이런 게 나오나요? 잉카인들이 농기구로 사용한 것은 철이나 청동기가 아닌 바로 돌! 그들은 돌을 이용해서 농사를 지었다고 합니다. 이미 조선시대에는 쟁기도 있고 낫도 있고 호미도 있고 다 쓸 텐데. 자, 심지어 한때 서부 남미 일대를 장악했던 잉카 군대의 주 무기 역시 총 등의 최첨단 무기관인 돌도끼와 나무 곤봉! 임진왜란 때 조총 들고 외구가 쳐들어왔는데. 맞습니다. 야, 정말 시대가 안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밸런스가 너무 깨지네. 결국 석기를 바탕으로 고도화된 잉카 제국은 16세기 철기로 무장한 스페인 군대에 의해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다른 문명보다 훨씬 뒤늦은 석기 문화와 훨씬 앞서 나간 초고도 과학기술을 동시에 지녔던 잉카 문명. 과연 어느 쪽이 진짜 그들의 모습이었을까요? 선생님 그럼 오늘 캄보디아로 떠나나요? 네, 맞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여행지는 바로 캄보디아입니다. 그럼 함께 떠나보시죠. 아, 캄보디아 처음 가네. 아, 캄보디아라서 너무 좋았는데 이게 기분 좋게 좋아할 살려고 내용이 그랬는데. 그러니까. 캄보디아는 9세기부터 크메르 제국이라는 이름으로 동남아시아에서 이름을 떨치던 강대국이었죠. 빛나는 문명을 이룩하며 앙코르와트 사원을 비롯한 수많은 건축물을 세웠죠. 하지만 캄보디아는 15세기를 전후로 여러 나라의 침략을 받으며 순환을 겪게 됩니다.
이웃 나라인 시암, 요즘 같으면 태국의 침략을 받아서 수도를 옮기는가 하면 17세기에는 베트남의 캄보디아의 남부 지역, 메콩 델타 지역을 빼앗기기도 하죠. 그러다 19세기가 되면 프랑스의 지배를 받는 식민지가 되고 맙니다. 당시 유럽의 여러 제국이 아프리카, 아시아 등 전 세계 곳곳에 식민지를 건설했는데 이때 프랑스가 여기 캄보디아, 베트남, 라오스 이 3개 국가를 지배를 했고요. 프랑스는 이 세 나라를 두고 인도 차이나라는 이름을 붙이고 식민지로 삼아서 각종 수탈을 벌였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네, 인도 많이 차이나. 들어봤는데. 인도 차이나 반도라고 네. 한국에서는 많이 하죠. 인도와 중국 사이에 있는 지역이라는 뜻입니다. 인도 차이나라는 게 1953년 11월 캄보디아가 프랑스로부터 독립하게 됩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에 전 세계적으로 제국주의가 물러가면서 식민지들이 속속 독립하면서 이런 흐름이 인도 차이나에도 밀려왔거든요. 약 90년 만에 독립국이 된 캄보디아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혼란스럽지 않을까요? 네, 뭐 대부분 아시아가 다 그렇듯이 독립 당시 캄보디아는 왕정이 아니라 입헌 군주국을 유지하기로 합니다. 투표를 해서. 그래서 투표해서 뽑은 의원들이 모여서 나라를 다스리고 왕은 명목상으로만 존재하기로 했던 겁니다. 이때 캄보디아의 왕이 바로 노르돔 시아누크였습니다. 시아누크는 권력에 대한 의지가 매우 강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시아누크 왕은 독립 후에 파격적인 행보를 이어갑니다. 바로 자기 아버지에게 왕위를 거꾸로 물려주고요. 자신은 정치가로 변신한 겁니다. 시아누크는 직접 정당을 만들어서 강력한 일당 독재를 구축했죠. 그가 권력을 잡는 과정에서 각종 부정선거가 자행됐고 자신에게 반발하는 반대파나 언론은 무력으로 진압했습니다. 시아누크의 독재로 캄보디아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을 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악의 악재가 발생합니다. 바로 옆 나라인 베트남에서 미국과의 전쟁이 벌어진 겁니다. 이때 시아누크 왕은 바로 베트남 공산당의 군대가 캄보디아의 영토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한 거죠. 시아누크 왕의 허락하에 캄보디아의 동부에는 베트남군의 물자 운송로까지 만들었죠. 그게 바로 호치민 루트입니다. 문제는 이 호치민 루트가 미군에게는 눈의 가시였던 거죠. 결국 미군은 베트남군의 물자 보급로를 끊어버리기로 결정하고 1969년에 전쟁과 상관없었던 캄보디아 동쪽 지역에 어마어마한 융단 폭격을 합니다. 네, B-52기 가지고 어마어마한 폭탄이 그런데 미국의 캄보디아 폭격은 한 번에 그치지 않았어요. 약 1년 동안에 미군이 캄보디아 동부에 출격한 횟수가 무려 3,000회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3,000회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빨간색으로 표시한 곳은 미군의 폭격 지역입니다. 아, 많이 이 퍼졌네. 호주민을 따라서 동부가 그야말로 쑥대밭이 된 거죠.
그냥 나라 절반이 초토화됐겠네요. 국민들이 굉장히 좀 반발이 심했겠는데요. 그렇죠. 오랜 독재와 전쟁의 영향으로 자연히 사람들의 불만은 극에 달했습니다. 그러던 1970년 결국 시아누크 왕의 독재를 참다 못한 한 장군이 정권을 뒤집어 버릴 계획을 짜죠. 그의 이름은 론놀입니다. 론놀은 시아누크 왕이 중국의 순방을 나간 틈을 노려서 쿠데타를 일으키죠. 그리고 단숨에 캄보디아의 권력을 차지합니다. 이때 론놀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나라와 결탁을 하는데 어떤 나라일까요? 프랑스요? 설마 미국? 네, 맞습니다. 혜성 씨. 미국입니다. 베트남을 견제하려고 캄보디아에 폭격을 퍼부었던 미국이 이번에는 캄보디아를 지원한다.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아니 왜 공격하다가 갑자기 지원을 해준다는 거예요? 무슨 속내죠? 예, 당시 미국은 예상과 달리 베트남 전쟁에서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에 친미 정권을 세워서 전쟁에 이용하려고 했던 것이죠. 친미 정권. 또 다른 이유는 시아누크 왕이 중국 및 베트남의 공산당과 친분이 있어서 캄보디아가 언제 공산화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미국의 도움을 받은 론놀 장군이 정권을 잡은 캄보디아는 어떻게 됐을까요? 미군이 그동안 공중 폭격을 한 게 미안해서 보상을 해줬을까요? 보상까지는 아닐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국의 폭격은 더 심해졌어요. 심해졌다고요? 1960년대부터 론놀의 집권 기간 내내 미 공군이 캄보디아를 폭격한 횟수는 무려 23만 회입니다. 23만 회입니다. 아니 지원해줬다면서 왜 폭격을 하지? 캄보디아 내 공산당 세력이 확장이 돼서 베트남군과 함께 있으니까 그리고 놔두면 동부 지역에 완전히 공산화될 수 있는 여력을 주는 거니까 그래서 폭격을 하기 시작한 거죠. 폭격은 캄보디아 경제에도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어요. 그렇겠죠. 캄보디아는 원래 비옥한 논에서 많은 쌀을 생산해 왔는데 미군의 폭격으로 인해 많은 논이 불무지로 변하면서 토지가 다 공표화된 거네요. 그렇죠. 결국 국민들은 극심한 식량난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때 론놀 세력에 대항해서 캄보디아 민중들 사이에서 떠오르는 세력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폴포트와 그가 이끄는 공산주의 세력이었죠. 폴포트는 극단적인 공산주의자로 세상에서 가장 사람을 많이 죽인 지도자로 손꼽히는 최악의 학살자입니다. 그에 대한 평가를 알 수 있는 만평이 있는데 같이 보실까요? 사파인가요? 지옥의 불길 속에 세 사람이 앉아 있는데 누구인 것 같습니까? 히틀러가 보이고요. 히틀러가 웰컴 투 헬. 자, 왼쪽에서부터 히틀러, 스탈린, 폴포트입니다. 히틀러가 지옥에 온 것을 환영한다며 폴포트를 반기고 있고요. 소련의 독재자인 스탈린 역시 기다리고 있었어 동지라며 환영하고 있어요. 그 세 명이 들어갈 정도로 그 히틀러와 스탈린급이라는 거네요. 그렇죠. 인류 역사상 최악의 독재자인 두 사람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인물이 와, 바로 캄보디아의 폴포트인 뭘 것입니다. 몰랐지 근데? 진짜 무시무시한데요. 그리고 사실 폴포트라는 사람이 캄보디아에서는 이게 악마 그 이상의 악마. 아, 그냥 진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는. 악마가 와도 아 이건 좀 폴포트는
캄보디아가 프랑스의 식민지였을 때 부유한 집에서 태어나 남부러울 건 없는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폴포트의 친척 누나와 친누나가 왕의 총애를 받는 후궁이었기 때문에 그의 집안은 캄보디아 왕실과도 인연이 있었어요. 덕분에 왕족이나 귀족만 들어갈 수 있는 상류층 전용의 불교 학교를 다니기도 하고 프랑스식 사립중학교에서 서구식 교육까지 받았습니다. 캄보디아의 전 국민이 기본교육도 받기 힘들었던 그런 시기에 그야말로 엘리트 교육을 받은 소수의 지식인이었던 것입니다. 약간 특권 의식이 좀 있었을 그렇죠. 것 같은데요. 예. 상류층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폴포트가 20대가 되니까 프랑스 파리로 유학을 가기까지 했습니다. 유학파예요? 유학 그렇죠. 자, 그리고 1949년 그곳에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큰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바로 공산주의 사상과의 만남이었습니다. 거기서는 당시 프랑스 파리에서는 공산주의 사상이 널리 연구됐어요. 폴포트는 파리로 유학 온 다른 캄보디아 학생들과 함께 마르크스 클럽에 들어가서 공산주의를 공부하다가 급기야 프랑스 공산당까지 가입합니다. 이 시기에 폴포트가 강렬하게 매료된 두 사람이 있었는데요. 과연 누구일까요? 바로 중국의 마오쩌둥과 소련의 스탈린이었습니다. 공산당 혁명에 성공해서 중국의 최고 지도자로 떠오른 마오쩌둥은 전 세계 공산주의 신봉자들의 라이징 스타였고요. 강력한 공포 정치를 시행했던 소련의 스탈린은 능력 있는 지도자로 초앙됐습니다. 폴포트는 그들의 직접 쓴 책들을 탐독하면서 캄보디아의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키면 나라가 잘 살게 될 거라고 확신하게 되었죠. 아니 근데 본인은 그렇게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유학까지 가서 그러니까요. 공산주의를 배운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는데. 당시 아시아에서 온 유학생들이 다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모두가 평등하게 나누어 가진다는 공산주의 사상이 폴포트에게는 일종의 유토피아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죠. 폴포트는 고국에 공산주의를 뿌리내리겠다는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1953년 캄보디아로 돌아옵니다. 폴포트는 귀국하자마자 캄보디아 내의 공산당, 즉 캄푸치아 공산당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1960년대에 몇몇 동지들과 함께 캄보디아 공산당 내에 인민해방군을 조직했는데 이게 바로 크메르 루즈였습니다. 한결같이 붉은색 체크무늬 머플러를 상징처럼 목에 걸치고 다녔기 때문에 붙은 이름이에요.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크메르 루즈는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키기 위해 게릴라 전투를 하던 작은 무장 투쟁 조직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론놀 장군의 쿠데타로 시아누크 왕이 쫓겨나가면서 드디어 기회가 찾아옵니다. 쿠데타 이후에 중국 망명에 있던 시아누크는 다시 정권을 잡기 위해 세력을 확보해야 하는데 마침 중국 공산당에서 같은 공산 세력인 크메르 루즈와 연합하라 이렇게 제안한 겁니다. 시아누크 왕은 캄보디아 국민들에게 론놀 정부에 맞서 대항하라고 연설도 했는데요. We can only fight and fight till the Americans accept to withdraw from our country. I am optimistic. So far as the defeat of the Americans is concerned, it will be inevitable. 시아누크 왕의 이런 메시지는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뭐지? 비록 시아누크 왕이 독재를 했지만 왕정의 전통이 뿌리 깊은 캄보디아에서는 여전히 왕이 캄보디아 국민을 단결시키는 상징으로 영향을 미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아누크에게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프놈펜에 가서 론놀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거나 론놀 정부의 청사를 습격하기도 했습니다. 이 시기에 민심은 점차 크메르루주의 편으로 돌았었고 많은 사람들이 크메르루주에 가입하겠다며 찾아옵니다. 공산주의를 대표하는 크메르루주와 시아누크 연합전선은 미국의 지원을 받는 론놀 정부와 몇 년에 걸친 치열한 내전을 벌입니다. 그리고 이 내전에는 공산진영과 자유진영을 대표하는 각국의 지원이 이어지는데요. 자, 여기서 문제 낼게요. 캄보디아에는 내전 기간 동안 여러 나라에서 모인 이것이 뿌려지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 네, 뿌려진다고 해서 액체가 아닙니다. 고체입니다. 고체? 정답. 네, 식량 같은 거 아닐까요? 식량. 식량은 전혀. 식량이 지금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부족한 상황이니까 그걸 줄 리는 없겠죠. 정답. 예, 교현 씨. 폭탄이 뿌려진 거 아닐까요? 폭탄은 미군이 뿌리는 거지, 그렇죠? 예, 뿌리려면 비행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자, 정답. 예, 혜승 씨. 폭탄이 아니면 지뢰? 예? 지뢰. 오, 어떻게? 네, 맞습니다. 지뢰? 정답입니다. 론놀과 크메르루즈는 내전 중에 서로 싸워서 얻어낸 지역을 지키기 위해서 또 각자의 보급로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지뢰를 깔았습니다. 양측에서 지뢰를 대량으로 묻으면서도 지뢰 매설 지역을 지도로 만들어주지 않았어요. 론놀을 지원하는 미국과 크메르루즈를 지원하는 중국과 소련, 심지어는 북한에서도 보낸 걸로 사용을 했죠. 그래서 여러 나라의 글로벌한 지뢰가 무책임하게 묻힌 겁니다. 글로벌한 지뢰? 여기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건 누굴까요? 국민들이겠죠. 네, 맞습니다. 바로 캄보디아의 국민들이었죠. 자, 내전 당시 캄보디아에 뿌려진 대인지뢰입니다. 저렇게 생겼구나. 이 대인지뢰의 진짜 무서운 점이 뭔지 알겠습니까? 사람의 목숨을 빼앗을 만큼 폭발력이 강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손발 정도만 날릴 만큼의 화력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지뢰를 밟아 장애를 가지게 된 사람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더욱 공포에 떨게 되는 거죠. 정부가 싸우며 세력을 넓혀가던 폴포트에게 결정적인 호재가 찾아옵니다. 1973년 베트남 전쟁이 끝나면서 론놀 정권을 도와주던 미국이 인도 차원에서 완전히 철수한 겁니다. 미국이 지원해주던 론놀 정부는 힘을 잃었죠. 폴포트와 크메르루즈는 이 기회를 틈타 론놀 정권을 무너뜨리고 캄보디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75년 4월 17일 폴포트와 크메르루즈가 수도 프놈펜에 입성합니다. 이날 사람들은 기쁨에 들떴어요. 정부군과 크메르루즈가 이어온 5년간의 내전이 드디어 끝났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세운 새로운 나라의 이름은 민주 캄푸치아입니다. 민주라는 말이 들어가죠. 크메르루즈의 지도자인 폴포트는 캄보디아의 최고 권력자가 됐습니다. 하지만 당시 캄보디아의 모든 상황은 최악이었습니다.
우선 수년간의 폭격으로 살 곳을 잃은 사람들이 수도 프놈펜을 비롯한 여러 도시로 몰려와서 캄보디아의 도시마다 난민들 가득 차 있었어요. 특히 수도 프놈펜은 폭격 이전까지 60만이던 인구가 250만을 넘기게 됐어요. 무려 4배가 넘게 늘어난 겁니다. 식량도 크게 부족한 상황이었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인물을 떠올립니다. 중국 공산당의 지도자인 마오쩌둥. 마오쩌둥. 예. 마오쩌둥을 혁명의 롤 모델로 삼기로 한 거죠. 그래서 폴포트는 마오쩌둥을 만나러 직접 베이징을 방문하기도 합니다. 사진 속에서 왼쪽에 있는 사람이 마오쩌둥이죠. 가운데 있는 사람이 폴포트고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캄보디아의 외무부 장관을 만든 이행살입니다. 이행살이 2인자죠. 뭐 2, 3인자의 얘기들. 아, 그래서 2인자냐고? 네가 넘버 2야. 네. 폴포트는 마오쩌둥이 추진했던 대약진 운동이라는 정책에 큰 영감을 받았습니다. 마오쩌둥은 당시 곡물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전국에 집단 농장을 만들고요. 전 국민을 농부로 만들어 모든 노동력을 농업에 집중시켰죠. 결론적으로 마오쩌둥의 정책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모든 국민이 잘 먹기 위해 시작했는데 오히려 수많은 사람이 굶어 죽게 되었거든요. 당시 굶어 죽은 사람의 숫자가 무려 수천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수천만 명? 수천만 명. 사실 중국 이전에 소련에서도 실패한 정책이었습니다. 자신은 대약진 운동을 성공시킬 수 있다고 확신했어요. 뭐로? 왜냐하면 그는 대약진 운동이 실패한 이유를 이렇게 분석했어요. 첫째는 인민들의 생활을 너무 안락하게 해줘서 노동 의욕이 떨어졌다. 뭐? 둘째는 반동분자들을 더 강력하게 통제하지 못했다. 그래서 자신이 캄보디아 사람들을 더 강력하게 다스리면 대약진 운동이 성공할 거라고 믿었던 겁니다. 무시무시하죠. 그리고 더 강력한 초대약진 운동을 벌이기로 결심한 겁니다. 당시 크메르루즈 지도부가 얼마나 자신감에 차 있었는지 중국 총리가 크메르루즈 정부의 공산화를 천천히 하라고 조언까지 했어요. 한 간부가 한 말이 있어요. 규현 씨가 좀 읽어주실래요? 이제 우리는 공산주의를 실현할 100%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심지어 중국을 앞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 말에서도 굉장한 자신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자신감이 뭐 어마어마하네요. 그래서 폴포트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들 만큼 극단적인 공산화 정책을 추진합니다. 그는 자신이 집권한 1975년을 Year Zero, 즉 원년이라고 선포하면서 기존의 역사를 다 지우고 그간 캄보디아에 내려온 모든 질서를 다 뒤집어 버립니다. 그 리셋하고 다시 시작하겠다는 그렇죠. 거네요. 리세팅이죠. 그래서 전 국민에게 극단적인 평등을 강요합니다. 그래서 캄보디아 사람들은 크메르루즈의 통제하에서 모두가 같은 옷을 입고 같은 것을 먹고 같은 집에서 같은 노동을 해야 됐죠. 사람들은 똑같이 검정 옷을 입고요. 자동차 폐타이어를 잘라 만든 샌들을 신었고요. 남자는 중국식으로 책모자를 쓰고 여자들은 모두 머리를 자르고 단발머리를 해야 됐습니다. 그 조직과 모든 고민이 다 똑같은, 그래서 동무동지라는 말도 씁니다. 그게 이제 평등이죠. 폴포트는 화폐도 없애버렸습니다. 그게 말이 돼요? 왜일까요?
사유재산이 있으면 안 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닌가요? 그렇죠. 맞아요. 돈을 많이 모으면 특권이 생기고 그럼 돈 많이 가진 사람들이 공산주의 체제를 무너뜨릴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럼 외교도 일절 생각도 안 하는 정책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완전 차단 봉쇄 그냥. 예. 그럼 돈도 없애고 시장도 없애고 필요한 물건은 어떻게 구할까요? 배급받는 거죠. 뭐. 그렇죠. 쌀은 국가가 배급하기로 했습니다. 통제하는구나.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필요한 것들은 쌀로 물물 교환해서 해결하라고 한 거죠. 하지만 나중에는 쌀이 부족하면서 처음에 건장했던 물물 교환을 엄격하게 금지시켜 버립니다. 물물교환도 못하게 해요? 네. 네. 누군가 더 좋은 것을 가지면 평등하지 않다. 와. 너무 무섭다. 그러면 폴포트가 프놈펜을 장악하자마자 가장 먼저 실행에 옮긴 일이 뭘까요? 바로 수도 프놈펜에 사는 시민들을 쫓아내는 겁니다. 이유는요? 왜 쫓아요? 모든 도시 사람들을 자본주의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전 국민을 두 종류로 나누는데 하나는 기본인민, 또 다른 하나는 신인민입니다. 폴포트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국민이 바로 이들이었어요. 폴포트는 기본인민들은 살던 곳에서 그대로 살도록 해줬죠. 문제가 된 건 신인민입니다. 폴포트는 도시 사람을 신인민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자본주의에 물들어서 사회를 망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크메르 루즈가 프놈펜에 들어오면서 신인민에 대해 공공연하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너희들은 살려둬도 아무 이득이 없고 죽어도 아무 손해가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24시간 내에 모든 사람들을 수도에서 내보내기로 합니다. 24시간 안에. 하지만 250만 명이 넘는 사람들 한꺼번에 내쫓는 건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반발이 극심할 것은 불보듯 뻔했어요. 그래서 크메르 루즈는 신속하게 도시민들을 쫓아내기 위해 어떤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자, 여기서 문제 낼게요. 수도 프놈펜의 인구를 단시간에 쫓아내기 위해 크메르 루즈가 쓴 방법은 무엇일까요? 한 번에 쫓아내려면 뭔가 사람들이 혹하는 이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정답. 네. 보조비를 좀 주겠다. 돈 화폐를 지원비. 없앴잖아요. 아 그러네. 화폐를 없앴는데. 쌀을 주겠다 아니야 그러면? 그래 뭐 식량 도시민들이 뭐 쌀 얻으려고 나가겠어요? 이거지. 혹하게 유혹을 해야 된다니까요. 정답. 네. 잠깐만. 네. 여기 잠깐만 나가 계시면 내가 이 집 리모델링 해놓게. 막 이런 걸로 250만 명한테요? 그렇죠. 뭐 이렇게 뭐 방송을 하든 뭘 하든 했겠죠. 뭐 좋은 방법이긴 해요. 리모델링 하겠다. 예, 그거보다 캄보디아 사람들이 좀 트라우마. 트라우마? 잠깐만. 정답 알겠습니다. 프놈펜에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헛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오, 비슷해요. 사람이 도망칠 거 아니야. 예, 그 아주 비슷한 건데. 근데 누가? 정답. 예, 최승 씨. 그 미국이 폭격을 할 것 같으니까 빨리 대피해라. 정답입니다. 크메르 루즈는 미군이 프놈펜을 폭격할 거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인명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모든 지방으로 이동해야 한다. 크메르 루즈 병사들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퍼뜨렸고요. 빨리 안 나가는 사람들은 사살까지 했습니다. 이 말을 믿은 사람들은 허겁지겁 도시를 빠져나갔습니다. 크메르 루즈의 조치에 예외는 없었어요. 잘 걷지 못하는 노약자와 임산부는 물론이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환자들 들것에 실려서 떠나야 했어요. 도시를 안 떠나겠다고 반항하거나 의문을 품는 사람들은 즉시 처형됐습니다. 동남아의 파리로 불렸던 도시 프놈펜. 여기가 크메르루즈가 들어오자마자 하루아침에 유령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한나라의 수도가 텅 비어버리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말이 거죠. 안 되죠. 도시에서 쫓겨난 수백만의 사람들은 크메르루즈 군인들이 감시 속에 대이동을 시작했습니다. 맞아. 어디로 가는지 영문도 모른 채 길게는 몇 달 동안 그저 걷고 걸어야 했는데 급하게 나오느라 간단한 짐만 챙겼으니 먹을 것이 없어 아사자가 속출했고 질병까지 사람들을 괴롭혔죠. 이 과정에서 사망한 사람이 무려 1만여 명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제2의 도시인 바탄방을 비롯한 여러 도시에서 시민들이 다 쫓겨났습니다. 자, 그럼 살던 곳에서 쫓겨난 사람들은 대체 모두 어디로 갔을까요? 그러니까요. 갈 데가 없잖아요. 그 마오쩌둥을 신봉했다고 하셨잖아요. 네, 네. 집단 농장 같은 걸 만드나요? 네, 맞아요. 바로 지방 곳곳에 있는 집단 농장이라는 곳인데요. 집단 농장은 거대한 강제 수용소와 같았어요. 캄보디아 사람들은 이 집단 농장에서 마치 노예처럼 가혹한 노동에 시달려야 했죠. 그리고 사람들은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최소 12시간 이상, 최대 24시간까지 쉬지도 못하고 잠도 자지 못한 채 일에 매달려야 했습니다. 왜 집단 농장에 가둬놓고 가혹한 노동을 시켰을까요? 폴포트는 자본주의자들은 노동으로 교화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이런 생각을 잘 보여주는 크메르루즈 간부의 말이 있어요. 프놈펜은 돈이 있기 때문에 망가졌습니다. 도시는 개조될 수 없지만 인간은 개조될 수 있습니다. 인간은 땀을 흘리며 농사를 지어봐야 농사일의 진정한 가치를 알게 됩니다. 이런 폴포트의 논리가 이해가 되십니까? 전혀. 절대 안 되죠. 절대 안 돼요. 이렇게 황당한 논리로 사람들에게 가혹한 노동을 시켰던 겁니다. 그러면 뭐 목표량이 3배인데 뭐 생산량이 좀 늘었습니까? 이렇게 해서? 당연하게도 캄보디아의 농업 생산량은 별로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그 실패 정책. 대체 왜일까요? 아니 그거 다 나왔잖아요. 실패. 그렇죠. 감독관들이 사람들에게 하루 노동량을 억지로 채우게 할 수는 있었지만 수확량을 결정하는 노동의 질까지 감독할 수는 없었거든요. 사람들은 딱 감독관에게 벌을 받지 않을 만큼만 일했던 겁니다. 최고 지도자인 폴포트가 세운 목표만큼 농업 생산량이 늘지 않은 상황에서 크메르루즈의 많은 관리자들은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폴포트에게 목표량을 달성했다는 거짓 보고를 올렸습니다. 할당받은 수확량을 채우지 못하면 처벌을 받을까 두려웠던 거죠. 이런 상황에서 크메르루즈 지방 간부들은 몰래 쌀을 빼돌리기까지 하죠. 에라이. 매일 당에다 사망자 수를 보고해야 하는데 사망자. 이때 사망자 숫자를 축소한 거죠.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으로 위장해서 사망자에게 돌아갈 배급 물자를 빼돌렸죠. 그러다 보니 고된 노동으로 얻은 수확물은 정작 일한 사람들에게 돌아가지 않겠죠.
그래서 집단 농장에서는 가로와 질병, 영양실조, 기아로 죽는 사람이 속출했습니다. 1975년 한 해만 도시 이주민의 약 3분의 1이 사망할 정도였어요. 에이, 진짜. 그가 평등하기를 주장했던 폴포트는 이런 상황을 알고도 계속 집단 농장을 주장한 거예요? 폴포트는 이 상황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자신이 이끄는 캄보디아가 발전하고 있다고 확신했죠. 진짜 안 되겠네, 그 폴포트 진짜. 캄보디아가 세계 제1의 나라가 될 거고 농업 문제를 해결할 거라며 한 사람에게 1년간 쌀 300kg 이상을 배급하겠다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래서 그는 1976년 말 당 지도부의 비공개 회의에서 농촌 지역의 4분의 3이 심각한 식량 부족을 겪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도 상황을 납득하지 못했죠. 자신이 세운 계획대로라면 당연히 성공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폴포트의 이런 망상에 희생된 건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못 먹으니까 뭐. 그는 기존의 학교가 자본주의를 가르쳐 왔다며 전국의 학교를 대부분 싹 없애버렸어요.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겠죠. 또 가족끼리 지낼 수도 없겠어요. 부모에게서 아이들을 떼어내고 따로 모아서 집단으로 생활하게 했었고. 그래서 부부와 자식들은 뿔뿔이 흩어져야 했고 수많은 이산가족이 발생했습니다. 무슨 정책인지 모르겠네. 그럼 학교에도 가지 않고 부모에게서도 떨어진 아이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모두 모아서 사상교육을 받게 했습니다. 폴포트는 자본주의를 다 없애야 한다며 극단적인 공산주의 사상을 아이들에게 주입했죠. 아이들이 자본주의에 물들지 않은 순수한 상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사상교육을 시켜서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국민으로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특히 5살에서 9살까지 아이들에게 집중적으로 사상을 주입시켰는데 사상교육을 받은 아이들은 집단 농장에 투입돼서 사람들을 감시하거나 무기를 든 소년병이 되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은 가족과 떨어져서요, 선악에 대한 개념이 없는 상황에서 극단적인 사상 교육에 따라 살인까지 저지른 폴포트의 병사가 되고 만 겁니다. 이 가운데 폴포트는 자신이 꿈꾸는 공산국가를 건설하겠다며 또 한 번 최악의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우선적인 척살 대상은 지식인이었습니다. 특히 당시 캄보디아에서 교사, 공무원, 경찰 이게 대표적인 지식인이었어요. 이들은 모두 죽이려고 했었죠.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이 교육을 받았다는 것을 숨겨야 했어요. 그럼 크메르루즈는 지식인을 어떻게 색출했을까요? 뭔가 뭐 글을 읽을 수 있나 테스트를 그렇죠. 했나요? 이제 테스트도 하겠죠. 우선 안경을 쓴다. 이건 죽음을 의미했어요. 전 1차적으로 죽은 사람. 안경 낀 사람을? 안경 쓴 사람은 공부한 사람이니까요? 네. 저 최악이다. 또 손이 하얀 사람, 피부색이 밝은 사람들도 죽어야 했어요. 왜요? 노동하지 않는 사람으로 간주했기 때문이죠. 손바닥 곧은 살이 없으면 굳은 살 없으면 손바닥에 곧은 살 없으면 바로 죽어요. 그럼 그 모든 게 다 해당되는 게 폴포트 아니에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부유하게. 정확하게 잘 부유하게 자랐고. 하얗고. 또 편지를 읽을 수 있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글자를 읽을 수 있으니까 당연히 지식인이다 하는 그런 논리죠.
본인도 읽잖아. 진짜 완전 석기 시대로 돌아가자는 거야. 그렇죠. 문명이 없는. 네, 맞아요. 석기 시대로. 그렇게 제로 베이스죠. 폴포트는 자신은 예외라고 생각했어요. 다른 지식인들은 자본주의에 물들었고 나라를 망칠 사람들이고 자신은 사람들을 이끌 참 지식인이라고 다르게 여긴 거죠. 단 한 가지 황당한 것은 폴포트라는 이름이 영어입니다. 그의 본명은 원래 살로스예요. 살로스. 예, 살로스라는 본명을 가지고 있어요. 영어로 폴폿은 politics potential. 그래서 POLPOT, 폴폿, 정치적 잠재력을 지닌 사람. 그런 뜻으로 스스로를 폴포트라고 이름을 지은 거죠. 자기 자신을 그렇게 평가한 거예요. 그와 함께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킨 크메르루즈 간부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사진을 같이 한번 보시죠. 잠시. 안경 썼네. 안경 쓴 사람은 국방부 장관인 손산이라는 사람이에요. 예. 여기도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난 프랑스 유학파예요. 왼쪽에 있는 사람이 폴폿이고요. 그 옆에 있는 사람이 크메르루즈의 초기의 2인자였죠. 당 부서기를 맡은 누은찌아. 이 사람도 태국에서 유학을 나온 사람이고요. 벤치에 기대어 있는 사람은 외교부 장관인 이행사리. 폴폿하고 따라다니면서 거의 비서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양반은 폴포트와 파리 유학 생활을 같이 했던 사람이에요. 폴포트가 사람들을 죽이는데 명확한 이유는 없었어요. 그죠. 죽이다 보니 이렇게까지 온 이유도 거죠. 없어? 심지어 그런데 폴포트는 색출한 사람만 죽이는 게 아니고요. 이 사람들의 3대까지 씨를 말려야 한다며 온 가족들과 심지어 젖먹이 아이들까지 살해했습니다. 당시 생존자가 남긴 그림을 볼까요? 애기. 그래서 크메르루즈는 마치 길바닥에 패대기 치듯 아기들의 팔이나 다리를 잡고 바위나 뾰족한 나무에 내리쳐 죽였어요. 크메르루즈는 아기를 사격 연습용으로 쓰는 만행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아기를 공중에 던지고 총으로 맞추는 연습을 한 거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사람들에게 공포를 심어줘서 반항할 마음조차 들지 못하게 한 겁니다.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반항하면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과 아이들까지 모조리 끔찍하게 살해당할 거라고 생각해서 크메르루즈에 대항하지 못했어요. 이렇게 색출했는데 죽이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누구일까요? 석출했는데 안 죽인다고요? 그렇죠. 뭐 어디 수용소에 가두는 거 아니에요? 나 왜 살렸냐가 문제. 바로 반혁명 사상을 품고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들, 그리고 스파이로 의심되는 사람들이었어요. 사실 뭐 별다른 증거는 없었어요. 좀 자의적이에요. 자의적인 기준을 적용해서 사람들을 색출한 겁니다. 그리고 크메르루즈의 비밀 경찰은 이들을 어디론가 끌고 갔어요. 이들이 끌려간 곳이 바로 우리의 두 번째 여행지입니다. 어딘지 가보시죠. 어디야? 어딜까요? 푸얼슬랭 수용소. 아까 우리가 처음 봤던 데인가 보다. 네. 학교 건물이에요, 원래. 고등학교 건물을 개조해서. 학교가 수용소가 돼버렸구나. 네, 고등학교. 이거는 이제 고문에 사용했던 침대고요. 네, 길을 잘라내는
와 이거 뭐야? 여기 투어슬랭에 가보면 여기서 죽었던 사람들의 사진이 애도 있는데? 예, 그렇죠. 아까 뭐 간단 아기들도 다 죽였으니까 아이고 도대체 왜? 애들이 뭔 여기가 약 스파이랑 14,000명이 수감되고 고문 및 살해를 당했던 겁니다. 크메르 루즈는 전국 곳곳에 강제 수용소를 세웠어요. 아 저기만 있는 데가 아니야? 예,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숫자만 해도 한 120여 군데 알려져 있어요. 그야말로 감옥 국가를 건설한 거죠. 그중 가장 악명 높은 수용소가 바로 수도 프놈펜에 있는 투올슬랭 S21. 사람들은 투올슬랭으로 끌려가자마자 가혹한 상황에 처했어요. 자, 그림 하나 볼까요? 애기들. 자, 이게 교실을 개조한 감옥에 사람들이 빼곡하게 누워 있죠. 그런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누워 있는 걸까요? 묶여 있는 것 같아요. 두 다리를 묶어놨나? 그럼 뒤로 못 지금 도망가게. 팔을 뒤로 이렇게 하고 있네. 팔도 묶어놓은 것 같고. 여기 교도관이 보이잖아요. 교도관의 허락 없이는 앉아 있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요. 이곳에는 온갖 규칙이 있었어요. 조용히 침묵한 채 누워 지내야 하고요. 말을 못하게 했어요. 수용소에 있는 고문 기술자들은 사람들에게 온갖 종류의 끔찍한 고문을 자행했어요. 당시 투올슬랭에 잡혀간 사람 중에는 반나스라는 화가도 있는데 그가 수용소에서 직접 보고 경험한 걸 그림으로 남겼죠. 같이 한번 볼까요? 살았어요 이 사람? 네. 아... 지금 이제 교도관이 손톱이나 발톱 등을 뽑는 거고요. 이쪽에는 뭐 채찍 들고 때리기도 하고 전기 고문도 여기서 다 자행을 합니다. 이쪽에는 뭐 사람을 오물통에다가 거꾸로 집어넣기도 하고 이게 배설물이에요. 그리고 팔을 뒤로 묶어서 매달아 가지고 들어올리는 고문인데 이 경우는 뭐 팔이 부러지거나 탈골되는 끔찍한 고통을 겪죠. 그 외에도 인간에게 최고의 고통을 가하는 정말 다양한 고문을 자행했습니다. 그럼 수용소에서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땅에 다 묻나요? 그렇죠. 인근에 집단적으로 안매장을 했어요. 가장 대표적인 곳이 바로 수도 프놈펜 외곽에 있는 쩡아이 매장지인데요. 거기 최고. 이곳에선 나중에 한 1만여 구의 유골이 발견되면서 세상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쩡아이과 같은 집단 매장지는 전국적으로 약 2만여 개가
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렇게 폴포트 정권 하에서 약 3년 9개월 만에 캄보디아 전체 인구의 4분의 1이 죽어나갔습니다. 그야말로 캄보디아 전역이 킬링필드가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그러니까 이 폴포트는 캄보디아인들만 죽인 거예요? 그렇게 순순히? 네, 처음에는 그랬죠. 다른 하지만- 나라도 죽여요? 네, 철저한 민족주의자인 폴포트는 통치 기간 중에 캄보디아 내에 살고 있던 수많은 타민족들도 색출해서 죽이기로 했어요. 이때 죽은 사람들이 중국인, 태국인, 여기다 베트남인도 베트남인. 많이 죽었고요. 이런 학살은 베트남 정부를 자극했습니다. 결정적으로 폴포트는 캄보디아가 수백 년 전에 베트남에 빼앗긴 영토를 다시 되찾겠다며 베트남의 영토를 침범하기까지 합니다. 자, 당시 지도를 한번 보시죠. 캄보디아가 17세기 이전만 해도 이 메콩강 델타가 캄보디아 땅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베트남이 17세기 이후에는 남진을 해서 여기가 자연스럽게 베트남 땅이 됐어요. 근데 크메르루즈는 이전에 자기 땅이었다 이제 이런 이유 때문에 여기에 자주 침범을 해서 베트남인들 많이 학살을 했습니다. 네. 그 중에 하나가 여기 바척이라는 바척 마을 학살입니다. 크메르루즈 군대는 마을을 포위하고 마을로 통하는 모든 도로를 차단하고요. 그리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마을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학살을 했어요. 이렇게 12일 동안 3,000명이 되는 베트남인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베트남- 학살이 알려지면서 네. 베트남은 크게 분노했습니다. 결국 베트남은 1978년 12월에 군사를 크게 일으켜서 캄보디아를 침공했습니다. 당시 베트남군은 미군과의 오랜 전쟁 경험을 통해서 엄청나게 강했죠. 약 한 달 만에 캄보디아의 수도 프놈펜을 점령했습니다. 캄보디아에는 베트남의 지원을 받는 새로운 정권이 수립됐어요. 이때 초대 총리로 지금의 훈센 총리가 임명이 됐고요. 행삼린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으로 지목됐죠. 둘 다 원래는 크메르루즈 소속이었다가 그들의 반대에서 베트남으로 망명한 정치인이었죠. 자, 그럼 폴포트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잡아서 그렇죠. 지금 정리해야지. 그거 물으시려고 했죠. 예. 폴포트와 크메르루즈는 이제 베트남에 밀렸으니까 프놈펜에서 도망을 갔겠죠. 그리고 태국 국경에서 다시 게릴라 군대를 창설합니다. 그래서 베트남 정부와 내전을 벌이게 됩니다. 크메르루즈의 학살에 묻혔지만 내전 기간 동안의 사망자도 수십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폴포트는 지금 베트남 전쟁도 패하고 쫓겨나고 막 이거 전쟁 자금이 돈이 없잖아요. 그렇죠. 돈은 어떻게 마련했어요? 중국이 크메르루즈를 지원해 줬어요. 중국인들도 죽였다면서요? 네. 그렇죠. 당시 중국과 베트남이 영토 분쟁을 겪으면서 둘의 사이가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중국이 베트남을 오랫동안 한 1000년간 지배를 했어요. 과거에. 그래서 둘 사이가 원래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로 중국은 베트남과 전쟁을 벌이기까지 하죠. 그래서 크메르루즈를 지원했구나. 그런데 이때 미국도 크메르루즈를 암암리에 지원해 줬어요. 미국은 과거에 베트남과 전쟁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쟁을 벌인 나라와 사이가 좋을 리가
없겠죠. 그런데 과거에 폴포트가 반미 정서를 이용해서 세력을 키웠는데 이제는 그런 폴포트를 미국이 지원했다니까 정말 놀랍죠. 게다가 폴포트는 또다시 시아누크 왕을 지도자로 삼아서 명분까지 마련했습니다. 자, 이렇게 새롭게 중국과 미국의 지원을 등에 입은 크메르루즈와 베트남의 지원을 등에 업은 친베트남 정권의 치열한 내전이 벌어지면서 캄보디아는 또다시 큰 상처를 입게 됩니다. 점점 심해졌지만 이 시기 미국은 국제적으로 크메르루즈만을 정식 정부로 인정하고 캄보디아 대표로 유엔에 초빙까지도 했습니다. 반면 베트남의 지원으로 세워진 새로운 정부 캄푸치아 인민공화국이죠. 철저히 무시됐어요. 그리고 미국은 베트남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 국제적인 여론전까지 펼칩니다. 즉 베트남이 이웃나라 캄보디아를 무력으로 침략했다 이렇게 비난하는 거죠. 미국의 비난에 베트남은 국제적으로 좀 난처한 상황에 처해졌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문제를 낼게요. 나라를 침략했다는 비난에 직면한 베트남은 국제 여론을 반전시키기 위해 어떤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이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와, 이거 어려운데? 머리가 안 돌아가는데 이거? 하세요. 정답. 네, 교현 씨. 그 학살 현장의 그 증거, 영상과 사진들을 찍어놓은 거? 찍어놓은 걸 국제사회에다가 퍼뜨려서 보여주는 거예요. 오, 유현 씨. 정답입니다. 와우. 베트남에 대한 비난 여론을 뒤집으려고 고심하던 베트남이 크메르루즈가 저지른 대학살을 외국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투올슬랭 S-21을 박물관으로 재탄생시켜서요. 아, 그 박물관을 만든 게 베트남이에요? 그렇죠. 베트남이었어요. 또 프놈펜 외곽에 다른 킬링 필드도 찾아내서 발굴하기 시작합니다. 외국의 기자들은 베트남의 지원하에 캄보디아 전역의 킬링 필드를 돌아보고 취재할 수 있었고요. 이를 통해서 크메르루즈의 천인공노할 만행이 전 세계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킬링필드 유해 발굴도 베트남 사람들이 많이 한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 당시에는 크메르루즈가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죽였다더라. 이거 가만두서는 안 된다 이런 보도가 있긴 했지만 이래 정말로 이렇게 사진이나 동영상을 통해서 그 끔찍한 현장을 직접 본 거는 이때가 처음이었죠. 그래서 베트남의 홍보 효과는 아주 적절한 타이밍을 잡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최근 타임지 등 외신들은 공산화된 크메르의 학살 참상을 전해서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비인도적 만행을 저질러 무려 60만 명의 무고한 시민들을 학살했다고 합니다. 공산당에 먹히고 난 뒤에는 자유와 인권 대신 이렇게 처참한 죽음만이 있다는 사실이 인도진화에서 실증됐습니다. 베트남이 크메르루즈의 만행을 전 세계에 알렸지만 베트남에 대한 국제적인 비난 여론은 사그라들지 않았고 그래서 결국 베트남군은 캄보디아를 침공한 지 약 10년 만에 1989년 9월에 캄보디아에서 철수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캄보디아 내전에는 세계 여러 나라가 개입했지만 캄보디아에는 좀처럼 평화가 정착하지 못했습니다. 크메르루즈는 이제 서로 무장 해제를 요구했는데 무장 해제를 거부했어요. 총을 내려놓지 않겠다 이 말이죠. 크메르루즈가요? 그렇죠. 그러다가 마침내 유엔의 적극적인 개입과 감독하에 총선을 치르기로 하죠. 크메르루즈가 빠진 채 총선이 실시됐습니다. 그래서 입헌군주제를 기반으로 한
캄보디아 왕국 킹덤 오브 캄보디아가 탄생하면서 시아누크가 다시 국왕으로 복위되었습니다. 하지만 폴포트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새로 만들어진 정부에 맞서 또다시 내전을 이어갑니다. 그쵸. 이 기간의 상처는 앙코르 사원에도 남아 있어요. 앙코르 사원에서도 내전 가운데 총격전이 벌어지면서 총알 자국이 사원 곳곳에 새겨져 있습니다. 저기 아니 유네스코 네. 세계유산에 총알 자국이 네, 있어요? 이게 제가 찍은 건데요, 촬영한 건데 실제로 제가 89년도에 방문했을 때만 해도 총알 자국이 메워지지 않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메웠는데 이렇게 상흔이 남아 있죠. 크메르 루즈는 이제 점차 분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뭐 지지받는 데도 없을 거고. 맞아요. 더 이상 지네가 뭐 지네끼리 뭉쳐봐야. 그리고 그 밑에 있던 신복들이 하나둘씩 변절해서 훈센 정부에 투항을 하기 시작하고 또 변절에 맞서던 폴포트는 결국 1997년 부하들에게 체포돼서 자체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른바 말하자면 인민재판이죠. 여기서 일단 종신형에 처해집니다. trong room trò xuống mẹ mình đây sầm rập cái chân rập kia thì anh lấy cái đời lúc đôi khi chỉ một lúc ta xả hai khu khơi lúc thời gian này anh thấy đôi chân này chỉ sẽ tệ sắm tay nhớ thì cũng đang liên tay nhớ đi thì mẹ trái để cho bạn. 일단 살던 집에 연금을 당했는데 1년 뒤인 1998년도에 갑자기 죽음을 맞이했어요. 자연사처럼 보이는 타살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공식적인 사인은 심장마비지만 원래 죽으면 심장마비가 돼요. 그렇죠? 예, 진단은 다 그렇게 나오는데 그의 죽음을 두고 야, 이건 독살당했다. 또 자살했다. 등등 뭐 아직까지도 온갖 설이 난무합니다. 폴포트의 시신은 북부 산지에서 쓰레기와 함께 화장이 됐습니다. 태울 게 그것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수장인 폴포트가 사망하면서 크메르 루즈는 완전히 해체가 되고 그렇게 길게 이어져 온 캄보디아의 내전이 드디어 끝나게 됐습니다. 캄보디아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사실 폴폿은 죽기 전까지 본인이 잘못에 대해서 인정하지는 않았고 그냥 세상을 떠났다는 거죠. 그래서 캄보디아 사람들은 이에 대해서 정말 억울해요. 폴포트는 죽었지만 킬링필드는 캄보디아사에 엄청난 상처를 남겼습니다. 최악의 지도자 한 명이 불과 4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한 나라를 수십 년 혹은 100년이나 후퇴시킨 것입니다. 이 비극을 함께 이야기하고 기억하는 것은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5월 20일은 킬링필드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날입니다. 여러분이 오늘의 강연을 계기로 킬링필드 희생자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킬링필드의 역사를 기억할 수 있기를 진정으로